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소득세 실무 소득세법에 의해 두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소득과 소득 금액의 차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이야기하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엔 근로소득부터 이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자격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과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이 많은 양을 중요성이 높게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분명히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을 살펴볼 텐데 근로소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돈을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근로를 제공하는데 역시 많다. 이것이 근로소득의 범위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항목들을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참고로만 봐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더 있네요. 15개씩이나 있네요. 그리고 근로소득의 범위를 조금 줄여서 정리하자면 아래쪽에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 어떤 것이다. 이것이 근로소득이냐 아니냐 라는 내용보다 중요한 건 바로 뒤에 만나게 될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탁드리자면 암기하실 필요성은 없지만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근로소득의 범위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이 15가지 정도가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한 번은 읽어는 봐주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읽으시건 눈으로 읽으시건 한 번은 읽어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런 항목들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요.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뒤집으면 비과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비과세 근로소득 역시 종류는 보다시피 조금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면 학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적인 비과세 근로소득만 조금 줄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봐달라는 건 제 욕심이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저희는 지금 내용을 외우도록 하죠. 저희가 자격시험에 많이 주어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유형은 크게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7가지를 지금 채워 놓기는 했습니다. 순서대로 보죠. 식대,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비, 국외근로,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여기까지가 비과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보실 내용은 식대입니다.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 항목은요. 월 한 달에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식당에서 식사 제공을 하면서 식대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식대는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가 되고요. 과거의 어떤 식대 기준, 여러분들이 교재를 예전
교재, 세법 개정되기 전에 교재를 보신다면 식대가 10만원이라고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과거고요. 현재는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다. 네,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네, 희망이에요.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다. 회사에서 식대를 3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한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고요. 초과되는 10만원은 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식대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 회사에서 밥 안 줄 때 식사 대신 지급하는 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있네요. 이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원까지 비과세이다가 아니라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중요한 건 회사의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그 업무에 관련된 실비, 실제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업무에 이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뭐 유류대라든지 실질적인 비용을 회사에서 따로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자가운전 보조금 역시 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녀 보육수당도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자녀 보육수당도 월 20만원. 이 자녀 보육수당도 원래는 과거에는 10만원이었어요. 지금 20만원으로 금액이 업된 겁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된 지급되는 자녀 보육수당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6세 이하 자녀가 없다. 6세 이하 자녀가 없는데도 자녀 보육수당 지급한다면 그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연장근로수당의 첫째 전제 조건은 생산직 근로자만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연장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포함하고요. 첫 번째는 생산직 근로자만 해당되시고 두 번째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급여가 월 기본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년도 직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OR 조건이 아니라 AND 조건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 전년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사원을 등록을 할 때 이 사람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과세이다. 아니다. 비과세 대상이다를 우리가 미리 선택을, 입력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비과세 적용된다라면 1년에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잠깐 보십시오.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이 월 20만원입니다. 한 달에 20이면 1년 12달이니까 1년 하면 240됩니다. 그러면 월 20과 연 240이 같냐? 완전히 다릅니다. 월 20만원은 한 달 한도가 20 있다라는 거고요. 월 20이 한도라는 거고 연 240은 한 달에 한도는 없습니다. 1년 총액이 240이다. 따라서 월 20과 연 240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숙직비요. 회사 지급 규정에서 지급되는 실비, 실제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 출장 여비 포함해서 비과세이고요. 국외 근로소득 역시 비과세인데 해외에 일시로 뭐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경우는 비과세 아닙니다. 국외에 주재하며 실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받는 일반 급여 보수 1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요. 외왕선박이나 건설 현장의 급여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더불어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 사회보험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급하는 회사 부담금도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자격시험에는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연장근로, 그리고 국외근로 여기까지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이론 문제에서 일숙직비 혹은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 이 비과세는요, 이런 항목일 때 비과세이다가 아니라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회사마다 지급 조건이나 지급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실무 처리를 위해서는 이것이 과세로 해야 될 건지 비과세로 해야 될 건지 직접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자격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비과세 근로소득 유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이 있습니다. 전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경조금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게 세법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소득 보지 않는다는 말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얼마냐라는 거죠. 경조금이 얼마를 지급해야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일반 회사에 지급하는 경조금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뭐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게 매달 지급되는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조금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근로소득 금액이 있을 때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근로소득 금액은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해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뺀 값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에서 소득 금액으로 간다 할 때 전제 조건은 필요경비,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얼마이냐, 경비를 차감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경비가 얼마다라는 걸 실제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라 부르는 근로소득, 여기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되는 소득 총급여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는데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냐라는 걸 명확하게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이름으로 획일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와 연결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물론 이 근로소득을 그냥 과세 대상 총급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마이너스를 하면 소득 금액이 나온다 했죠. 대신에 근로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 난 뒤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소득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는데 여기에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들어가고요. 이 종합소득공제 대표적인 게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 한부모, 부녀자, 경로우대, 장애인 이런 항목들이 됩니다. 이런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되고요. 이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세율, 누진세율이죠. 얘를 곱해주면 나오는 것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기본적인 근로소득은요,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바로 이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획일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 형식으로 공제해준다. 그걸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총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요. 500에서 1500까지는 350만 원을 깔고 500의 70% 금액입니다. 350을 깔고 총급여에서 500 초과된 금액은 40%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데, 자, 너무 힘들게 머리 아프게 미간 찌푸리면서 보지 마시고 이 근로소득 공제하는 이 공식은 실제로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얘는 전산,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상에서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가 어떤 건지는 명확하게 정리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대신에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이 정도는 참고해서 넘어가죠. 5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공제된다? 70%.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2천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해서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대 한도가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2천만 원 공제 받으려면 소득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돼. 어마무시하게 많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일용 근로자는 총 급여에서 하루 일당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형식으로 과세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제가 바로 뒤쪽에서 다시 살펴볼 거여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 근로소득이 이런 계산 기준에서 계산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 받을 때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있는데, 소득 제한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급여가 500일 때 70% 공제 받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500인 사람의 소득금액은 150만 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100만 원 넘었으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은 조금 예외 적용을 해서 세법에 총급여는 500만 원까지 계산하지 말고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셔야지. 근로소득 공제는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원리를 근로소득 공제로 따로 정리를 하시고, 연말정산 기준에서 부양가족 공제 받는다라면 외우셔야 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00이다. 공제된다라는 거죠. 근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10만 원이다. 공제 안 됩니다.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죠. 부양가족의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만약에 480만 원이다.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되니까. 그런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230이다. 공제 안 됩니다. 차이가 뭐냐? 근로소득은 비과세 제외하고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 난 뒤의 금액이죠. 필요경비 형식으로. 따라서 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전이고 이 금액이 500만 원까지는 되지만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바꿨다. 소득 공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고요? 100만 원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는 걸 정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언제를 과세 시기로 볼 것이냐? 일반적인 급여는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는 잉여금 처분에 대한 결의일이 되고요. 인정상여와 주택 매수 선택권까지는 참고로 봐주시고,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긴 애매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 내용보다는 앞선 페이지에서 보셨던 우리 근로소득 공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과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참고로 봐주십시오. 근로소득이 과세가 되는데 이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은요.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가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일용 근로자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예납적과 완납적의 차이가 뭐냐? 예납적은 2번, 완납적은 몇 번요? 1번. 이건 우리가 앞서 정리한 내용이죠. 일반 근로자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매달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서 이듬해 1월달에 아니죠. 2월달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다시 계산을 하고 세금을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에 일용 근로자는 한번 원천징수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 완납적 원천징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소득은 있는데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소득 금액이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지만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면 소득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는 과세하는 방법 자체가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사전에 설명드리고 관련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관련된 과세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뉘어지고요. 예납적 원천징수 구조와 완납적 원천징수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는 일반 근로자 과세 방법부터 살펴보죠.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근로소득과 과세 제외 대상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이 되고요. 이 근로소득을 그냥 총급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대신에 무엇을요?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요.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모든 소득 금액을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여기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와 한부모, 부녀자,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등이 포함되는 추가 공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요. 이 과세표준이 세금 낼 1차적인 대상 금액이 되는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누진세율에 6에서 45% 세율이 적용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액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산출세액을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할 때 많이 접해보신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이런 항목들이 바로 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향후에 반드시 정리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위치가 달라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소득공제고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결정세액이 나왔다라고 할 때 이 결정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추가되는데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가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실 내용은 근로소득공제 이 항목과 소득공제 구분과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만 봐주셔도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 내용들이 정리가 조금 될 거고요. 최종적인 마무리는 실무 단계 제일 마지막에 연말정산까지 다 학습하셔야 소득세에 대한 그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저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을 절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학습을 하시면서 공제를 받을 때 이것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고요. 부양가족 등록할 때 나오는 것 중에 자녀 공제 받는 건 자녀 세액공제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소득공제 항목인지 세액공제 항목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설명드리고요. 우리는 매달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연말 정산이라는 절차도 거치게 되는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보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시점이 다릅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급여 지급할 때 세금을 뗀다.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이 원천징수는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과 1년 전체 실제로 납부할 세액, 결정세액이죠. 진짜 계산, 임의로 낸 금액이 존재하고 원천징수액, 실제 납부할 금액을 비교를 합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한 납부세액을 비교하셔서 누가 크냐에 따라서 근로소득세액, 실제로 결정된 결정세액보다 지금까지 납부해놓은 원천징수 납부액이 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결정된 결정세액인 근로소득세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납부해야 될 돈보다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보다 이미 납부해 놓은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더 크다라면 더 많이 낸 거기 때문에 이걸 환급 돌려받아야 되고요. 납부할 금액보다 작게 냈다, 부족하게 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돈을 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추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부해 놓은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다, 작게 냈다면 더 징수를 해서 추가 납부를 한다. 이 절차를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매달 하게 되지만 연말정산은 2월 달에 진행을 하겠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요. 원천징수를 잘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한다라면 연말정산하고 끝남으로 인해서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만 하면 된다. 반면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우리 연말정산은 2월달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하고 나면 끝난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따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달에 이루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소세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적인 근로자들은 추가되는 종합소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난 뒤에 연말정산하면 세금 납부 절차는 끝납니다. 우리가 금융소득의 경우에 2천만 원 기준 얘기했었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의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된다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5월 달에 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우리 소득세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할 거고요. 다만 확정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 내용이시죠.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에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아니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셨고요. 이제 일용 근로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 근로자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했는데, 이 이유인즉슨 원천징수를 먼저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산하셔야죠. 두 번 계산하기 때문에 예납적이라고 하지만, 일용 근로자는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은 두 번이 아니라 몇 번만, 한 번만 한다라고 했는데, 일용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1급여, 1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합니다. 이 15만 원은 비과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당 중에 15만 원은 필요경비 형태로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이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6%의 세율을 곱하는데, 누진 세율의 첫 번째 기본세율입니다. 6%를 곱한 금액에서 1-55%, 즉 55%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6% 곱하고 난 뒤에 55%를 공제한다는 말은 45%가 과세되겠죠. 그리고 이게 일당일 거고요. 며칠 일했느냐, 근로 일수를 곱해서 원천 징수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정리해보자면 1급여 기준에서 비과세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적용해서 15만원 차감한 걸 우리는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이 근로소득의 세율 6% 세율을 곱합니다.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요. 산출세액에서 55%의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정확한 명칭은 근로소득공제가 아니라 근로세액공제가 되죠. 왜? 산출세액에서, 지금 보다시피 세율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 근로세액공제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55%를 공제받는다라는 말은 45%가 과세된다. 그걸 원천징수세, 이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라는 거죠. 네, 실무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6% 곱하고 55% 공제받고 이렇게 잘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6%에서 55% 공제받는다. 이 말은 6%에서 45%가 과세되는 거니까 실무적으로 2.7%. 보세요. 6%에 50%면 3%잖아요. 6%에 대한 45%가 2.7%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용 근로자는 1급여에서 15만원 뺀 금액, 즉 다시 하기해서 산출 세액 계산하기 전 이 일용 근로소득 금액에서 그냥 2.7%를 곱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희가 자격시험에 실질적인 계산 절차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계산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빠르게 계산한다면 1급여에서 15만원 빼고 바로 2.7%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뒤 예제 문제에서 살펴보죠. 일용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일용 근로자라고 하고요. 일용 근로에서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일용 근로소득은 예납적이 아니라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소득이 얼마가 있든지 그 금액과는 무관하게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나이 조건은 보셔야 하지만, 일용 근로소득은요,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소득은 있지만 뭐가 잡히지 않냐면 소득 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 있는 이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리기 때문에 소득은 있지만 소득 금액이 0원으로 확인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일용 근로자 이더존 씨가 있다. 이분이 25만 원 일당일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얼마인가 지방소득세 제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순서대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급여를 먼저 계산하시는데 25만 원에서 비과세인 15만 원 빼겠죠. 그리고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10만 원입니다. 15만 원 뺀 6% 세율 곱해줍니다.
계산하면 6,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오시고요. 여기서 공제를 받는데 얼마를요? 산출세액의 55%를 마이너스인데, 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2,700원이 계산되죠. 예를 들어, 기본적인 산출세액이 앞에 나온 대로 6,000원이라고 했고요. 6,000원에 대한 55% 과세되는데 6,000원에 대한 55%가 공제된다는 말은 반대로 6,000원에 대한 45%가 과세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걸 좀 더 편하게, 좀 더 실무적으로 편리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25만 원의 금액에서 비과세되는 15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이 과세 대상 급여죠. 여기에다 곱하기 그냥 2.7%만 곱해도 2,700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동일 금액이죠. 2.7이라는 건 6% 세율에 45% 과세되는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저희 일반적인 자격시험과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일용근로에서 추가적인 실무적인 설명 하나 드리자면 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요. 소액징수부 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액징수부라고 해서 기준금액을 1,000원을 얘기하는데 일용근로 계산했을 때 원천징수할 금액이 1,000원이 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계산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과세 대상 급여 10만 원에 2.7%를 바로 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 계산하는 과정과 일용근로자의 계산하는 과정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으니 계산 과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본적인 소득세 두 번째 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